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회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말할 거는 이제 전자회로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전자회로의 기초가 되는 소자와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전자회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시그널, 신호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 신호를 처리하는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Introduction to Microelectronics죠. 자, 먼저 전자회로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회로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우리가 맨날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TV, 그 외에도 컴퓨터, 노트북 등에도 전자회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제품들 외에도 자동차 등에도 전자회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이제 컴퓨터와 CPU와 같은 코어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반도체 회로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가 스마트 핸드폰이고 스마트폰, 그리고 두 번째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전자회로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삼성의 갤럭시 S10 그림이 되겠죠. 이 갤럭시 S10을 뜯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모듈과 여기 뭐 심박수를 재는 센서 모듈이 이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PCB 보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PCB 보드를 딱 뜯어보면 여러 가지 전자회로 칩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프론트 사이드, 그리고 이게 백 사이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프론트 사이드를 보면 여기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라는 게 있죠. 이제 전력을 관리하는 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비휘발성 메모리죠.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고요. 여기 아래는 D램과 AP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D램은 메모리고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핸드폰에 들어있는 CPU랑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산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 코덱은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거고, 프론트엔드 모듈, 그 다음에 트랜스밋, 리시브 프론트엔드 모듈이 들어가 있죠. 이 트랜스밋, 리시브 프론트엔드 모듈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신을 하죠. 다른 핸드폰이랑 전화를 연결해서 RF로 통신을 할 때 신호를 증폭하고 변환해주고 처리하는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백사이드에도 블루투스 모뎀이 있죠. 블루투스 통신하기 위한 모뎀이고, 그 다음에 RF 프론트엔드 모듈, 이건 통신할 때 쓰는 거고, 와이어레스 파워 리시버는 와이파이 통신 등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와이파이 통신이 아니라 무선 충전을 위한 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FC 컨트롤러는 Near Field Communication 컨트롤러가 되고, 여기 또 PMIC가 있고, RF 트랜스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멀티모드 프론트엔드 모듈이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스마트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칩들은 어떤 거는 아날로그 칩이고 또 어떤 거는 디지털 서킷으로 이루어진 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신을 할 때 어떤 시그널을 다른 핸드폰에 보내야 되죠. 이럴 때 파워 앰프를 사용해서 시그널을 증폭시키고 이거를 전송을 해줍니다. 뭐 트랜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핸드폰에서 그 신호를 리시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받은 후에 필터를 통해서 필요 없는 시그널들을 걸러내고 다시 이제 신호 변환을 해줘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의 크기,
또는 주파수 위상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앰플리파이어, 즉 증폭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쓰이는 뭐 PMIC, AP, 그 다음에 뭐 필터 이런 것들도 다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어도 활용이 되죠. 뭐 커다란 연산 증폭기 같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단일 소자로 이루어진 증폭기 등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앰플리파이어, 오실레이터는 이제 디지털 시그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필터, 멀티플라이어, 뭐 시그널을 합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핵심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핸드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회로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전자공학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거는 삼성의 NX300 카메라죠. 이렇게 멋있게 카메라 렌즈가 있고 바디가 있죠. 여기서 카메라를 떼어내면 이렇게 뭔가 칩 같은 게 보이죠. 이게 CMOS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건 반도체 기본적으로 포토다이오드, PN 계열의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빛이 들어오는 세기를 센싱을 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 적혀있죠. 포토다이오드 센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뭐 아몰레드 터치 패널, 뒷면 LCD, 그 다음 뭐 상판 덮개 조합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고, 이미지 센서가 여기 센서 모듈이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셔터, 뭐 배터리, 메인 회로 기판 뭐 이렇게 있죠. 이 메인 회로 기판에는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서 얻은 전기 신호, 이건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죠. 이 아날로그 신호를 뭐 디지털 신호로 변화해주는 컨버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신호를 처리해주는 어떤 회로들, 그리고 앰플리파이어들도 반드시 여기에 활용이 되겠죠. 그 외에도 스위치들이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전자회로 소자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자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회로의 분석과 디자인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전자회로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었죠. 특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기초적인 개념인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나왔고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해서 전자회로가 발전해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게 트랜지스터의 개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1947년 벨랩에서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트랜지스터를 개발해야 하는데 참여한 사람은 총 3명이 되겠는데요. 여기 각각 나와 있죠.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월터 브래튼입니다. 윌리엄 쇼클리는 전자회로가 아니죠.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고 이 팀의 리더였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윌리엄 쇼클리였고요. 그 다음에 존 바딘은 이론학자였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젊은 사람이 존 바딘이었고 이론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월터 브래튼은 실제 실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구동시키고 증명한 사람은 존 바딘과 월터 브래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윌리엄 쇼클리가 제안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뭐 서로 자기가 먼저 개발했다고 뭐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를 최초로 벨랩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름이 최초로 개발된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 금속 방막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 위에 각각 N타입과 B타입의 절마늄을 증착시키고 플라스틱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쿡 찍어 누른 다음에 이쪽 전극들을 양쪽에 넣어줘서 트랜지스터 동작을 구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알겠지만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고 크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상용화에 장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추후에 받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윌리엄 쇼클리는 좀 더 나아가서 샌드위치 개념의 트랜지스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 말 정도에 이거를 제안을 하고 51년에 이 내용을 발표를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똑같이 절마늄 물질을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 실리콘 물질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가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개념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고 더불어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다 물질이 절마늄이었다는 겁니다. 절마늄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1958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민간 회사에 잭 킬비라는 연구원이 또 다른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되죠. 그거는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지금의 IC의 기초가 되는 회로를 개발을 한 거죠. 이때 회로는 총 6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졌었고 여기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딱 보기에는 회로가 굉장히 크고 무식해 보이죠. 하지만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1947년에 첫 번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개념이 나오게 되죠. 정확하게는 49년에 샌드위치 형태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잭 길비에 의해서 58년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실리콘에 주로 쓰였던 재료는 절마늄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첫 번째 모스펫 소자가 개발이 되면서 실리콘 물질이 반도체 트랜지스터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물질이 활용된 이유는 첫 번째가 가격이 싸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자, 절마늄 물질에 비교해서 실리콘 물질은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 수천 배 정도, 수백 배 정도 싸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이 실리콘, 즉 규소가 지구상 매장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실리콘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소는 모래에서 추출을 할 수 있고 이 모래가 우리 지구상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 있는 물질로 각광을 받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절연체. 그러니까 우리가 모스펫을 만들든지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어쨌든 소자 간에 절연을 시켜주거나 또는 모스펫에서는 게이트와 채널을 절연을 시켜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절연막을 형성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리콘이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만들면서도 성능을 우수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 물질이 주재료로 지난 60년, 70년간 사용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68년에는 원 트랜지스터 D램 셀, 즉 트랜지스터 하나와 캐패시터 하나로 이루어지는 메모리 소자인 D램이 최초로 제한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71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드디어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 칩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IC가 LSI라고 불리게 됩니다.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이라고 하죠. 이 LSI 시대에 접어들면서 VLSI 시대로 IC의 시대가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ULSI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이 LSI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이 무어는 인테그레이티드 IC 서킷 칩, 동일한 면적의 IC 서킷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경제적인 뭐 이유든 어쨌든 2년마다 2배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971년부터 2016년까지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면서 트랜지스터, 즉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칩의 트랜지스터 수가 같은 면적에서 매년이 아니죠. 2년마다 2배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LSI 시대에서 무어의 법칙을 모르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앞에서 무에 의해서 같은 면적 내에서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 2배씩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자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1950년대는 단일 트랜지스터가 나왔죠. 이때는 소자의 크기가 거의 센치 단위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트랜지스터도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시대 첫 번째 제킬비가 제안했던 거는 트랜지스터 6개 정도였지만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서 60년대에 들어서는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가 밀리미터 사이즈 정도로 작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는 이 IC가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그리고 베리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으로 되면서 소자 사이즈가 10mm 크기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해서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거의 100나노까지 줄어들게 된 거죠. 즉 살펴본다면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면적 안에서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2년마다 2배씩 늘어났고 이 소자의 개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하나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리키지 문제라든지 쇼채널 이펙트 등 단체널 효과라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다양한 구조의 트랜지스터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상용화되어 있는 소자가 핀팻입니다. FIN, FET. 상어의 그 핀처럼 생겼다고 해서 핀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DRAM이라든지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디지털 회로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LSI,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가 같은 칩 안에 100개에서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음 VLSI, 베리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같은 경우는 10,000개에서 한 100만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ULSI,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같은 경우는 100만 개 이상의 칩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집적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요즘은 이거를 굳이 LSI, VLSI, ULSI라고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IC와 LSI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혹시 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아까 제가 말한 핀팻, FIN 핀팻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여러 반도체 회사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해도 간단하게 나오니까 한 개념 정도만 한번 관심 있는 학생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선 시간에 제가 전자회로는 신호의 크기,
주파수, 위상 등을 변환시켜 줌으로써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때 신호가 뭐를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신호는 다양한 물질, 그리고 다양한 물리적인 양, 온도, 습도, 소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액티비티, 뭐 누른다거나 당기거나 이런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회로들이 이러한 신호를 바로 다이렉트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듀서라는 어떤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물리적인 신호들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호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바꿔준 신호가 어떤 신호냐면 여기 잘 나와 있죠. 타임 베링 일렉트리컬 시그널입니다. 즉 볼테이지, 전압이나 커런트, 전류 형태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러한 신호들을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변환기 같은 걸로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자회로로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회로를 설계를 할 때 이 신호원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태브넨 등가회로 또는 노튼 등가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로 이론을 배울 때 아마 배웠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자, 태분인 회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볼테이지 소스가 있고, 이 볼테이지 소스와 직렬로 연결된 소스 레지스턴스가 존재하는 신호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신호원 자체의 저항, 여기 소스 레지스턴스가 작을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노턴 등가회로 같은 경우는 커런트 소스, 그리고 이와 병렬로 연결된 소스 레지스턴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노튼 등가회로를 신호원에 적용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겠냐? 그거는 RS, 즉 소스 레지스턴스가 클 경우에 이렇게 신호원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등가회로를 표현을 했죠. 여기 RL은 외부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RI도 외부 시스템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호원에서 요 RS가 작기 때문에 요 외부에 걸리는 시스템에 이 VS에 걸리는 전압의 대부분이 이쪽 바깥쪽에 걸리게 되는 거죠. 손실 없이. 그래서 태브넨 등가회로 같은 경우는 소스의 저항이 작은 경우에 표현을 하게 되겠고, 요 노턴 등가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항이 병렬로 들어가 있죠. 이럴 경우에 전류가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흐를까요? 저항이 작은 쪽에 더 많이 흐르죠. 따라서 외부의 시스템의 저항보다 내부의 전원이죠. 전원의 저항이 더 클 경우에 이런 노턴 등가회로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호의 예가 나와 있죠. 전자회로 처리를 하기 위한 신호의 예, 타임 베링 일렉트리컬 시그널입니다. 이건 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전자회로에서 사용되는 신호는 뭐라고 했나요? 타임 베링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압 신호 또는 전류 신호라고 했었죠. 근데 이 전압 신호 또는 전류 신호는 다른 주파수와 다른 위상을 가진 사인웨이브 시그널, 즉 정연파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는 시그널들은 이러한 정연파 시그널의 주파수와 크기가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M, AM 이런 신호 변환 처리를 할 때 전자회로에서 사용되는 신호는 사인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사인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VAT는 V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로 돼 있죠. 정연파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VA는 신호의 크기가 되겠고요. 이때 오메가는 각 주파수를 의미하고 이 각 주파수는 2파이F 즉 프리퀀시에 의미하고 프리퀀시는 주기 T분의 1이죠. 따라서 이러한 정연파는 크기와 어떤 프리퀀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신호들이 각각 다른 크기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신호들이 합쳐져서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VA는 이제 피크 신호를 의미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정연파에서 평균 크기는 루트 2분의 VA로 표현을 하고 이거는 VRMS로 나타내게 됩니다. 루트 민 스케일이라고 해서 평균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루트 2분의 VA 값을 가지고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아날로그 서킷과 디지털 서킷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마그네티드 즉 신호의 크기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신호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는 어떠냐? 디지털 신호는 이 마그네티드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특정 디스크릿한 타임 기간 동안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보다 크면은 뭐 1, 어떤 것보다 작으면 0 이렇게 나타내는 식으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나타내는 게 디지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때 비트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단계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의 예시는 0부터 0V, 5V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AD 컨버터를 이 아날로그 시그널이 겹쳤을 때 특정 레벨보다 높으면 1, 특정 레벨보다 낮으면 0, 특정 레벨보다 높으면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사실 여기서 제가 아날로그 시그널 넣어줬을 때 디지털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매칭은 되지가 않죠. 여기에는 뭐 어떤 처리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를 깊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예시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 하나로 나타내냐, 비트 2로 나타내냐, 비트 3로 나타내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웃풋 시그널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비트면 000, 001, 011 이렇게 쭉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시그널이다 라고만 아시면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